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설 특집 이데일리 인사이트로 인사드립니다. 새해를 여는 설에도 시장의 방향성 고민하실 텐데요. 오늘은 연휴 동안 꼭 짚어봐야 할 경제 이슈와 투자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이데일리 인사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설 선물인가요? 5,500선이 장중에 넘었는데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장이구나 싶습니다. 일단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삼성전자가 17만 원 넘었고요. SK하이닉스가 89만 원 오늘. 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시장 경제 분석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5,500선을 넘었습니다.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네. 뭐 거침없다. 우리 증시 여전히 힘이 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을 네. 때 주식을 사야 될 거 이렇게 또 많이 후회하시는 분들 지금 이 순간에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뭐 결론적으로는 뭐 5,500 돌파가 굉장히 네. 좀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직 더 남았다. 그러니까 네. 그때 살 걸 하지 마시고요. 오늘 살 걸 소리 안 하시게 네. 추가적으로 더 우상향하는 모멘텀에 네. 여전히 우리 시장에 관해서 긍정적인 뷰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오늘 상승은 뭐 아까 앞서도 조금 브리핑에도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원투펀치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발 훈풍이 좀 불어졌죠. 네. 예, 마이크론 관련해서도 10% 거의 가까이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정도 오르면서 여전히 AI 관련해서는 또 반도체 관련해서는 의심하지 마라. 뭐 네. 이런 얘기를 또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국발 훈풍보다도 제가 더 주목한 사실은 이틀 전에 있었던 TSMC의 실적 발표입니다. 네. 그때 사실은 TSMC가 전년 동월 전년 대비 뭐 이런 거는 뭐 우리도 이미 SK나 삼성에서 봤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힌트로 삼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전월 대비예요. 전월. 12월 말 대비해서 1월 실적이 무려 19.8%, 네. 20%가 늘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기록적인 분기와 연간 성장률을 우리가 보여냈는데 TSMC의 사례를 비추어 보건대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1월 실적도 거의 충격적 수준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소 한 3, 4일 정도의 약간의 네. 조정 같은 것들이 좀 있을 만 했는데 사실은 물밑에서 어마어마한 실적 장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미국발 훈풍까지 더해주다 보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오르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증권가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전망치를 위로 올리고 있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26만 원까지 일단 나온 상황이고요. 하이닉스도 150만 원대까지 이미 여러 번 나와 있기 때문에 꼭 26만 원이 간다. 150만 원이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 상단을 열어도 되는 만큼의 실적과 근거 있다.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코스피가 오르는 것 중에 제가 또 주목해 보는 게 반도체는 더 얘기할 것도 없고요. 금융주입니다. 은행. 예, 네, 은행증권인데요. 네. 이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의 그동안 약점으로 지목됐던 게 금융주입니다. 네. 왜냐면요. 반도체도 좋고 자동차도 좋고 조선 등등등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제조업 베이스로 중후장대 산업이 우리나라 증시에는 늘 상단을 마크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실적도 좋았고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한국이 이제 경제 자체가 이제 선진화되려면 소위 말하는 이제 금융 섹터가 따라붙어줘야 되고 선진화돼야 되는데 너무 제조업 중심이야. 이게 사실은 약점으로 지목됐던 네.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항상 bad is good이고 good is bad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그동안 약점으로 지목되어 왔던 금융주가 거꾸로 보면 오를 여지가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 체력에 또 체격에 비하면 덜 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의 약점이었던 게 갑자기 이번에 왜 강점으로 볼 수가 있냐면 그 사이에 제도가 바뀐 겁니다. 네.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냐면 이제 상법 1, 2차 개정이 있었고요. 조만간에 있을 3차 개정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자사주라든지 거버넌스 관련해서 금융주가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좀 많아요. 특히 연말에 통과됐던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거든요. 은행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천문학적 이익을 계속 보고 있는데 배당이 약하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정책 당국의 압박을 통해서 배당을 못했어요. 그렇게 이익을 본 게 사실은 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조금씩 쌓인 이자인데 그걸 배당으로 날린다는 게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 좀 있었고 더군다나 외국인 지분이 높기 때문에 배당 관련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올라온 돈이 결국 외국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배당을 막아왔어요. 근데 배당을 막았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돈이 흘렀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나간 거예요. 그럼 뭐가 오르냐라는 게 늘 문제였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는 이제 배당 관련해서 우리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과시켰고 주주자본주의를 통한 건전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 기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배당도 된다는 거예요. 네. 이익은 천문학적이죠. 배당은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배당을 이제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주분들이 이제 올해부터 받기 시작하면은 계좌에 꽂히는 배당이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 이제 배당이익을 배당 수익률을 뭐 6%든 7%든 잡잖아요. 그거를 역산한 만큼의 주가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라는 게 중요해요. 신선한 경험을 많이 하시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네. 안 떨어져요. 그리고 배당이 이제 세게 들어와요. 네. 이게 미국 시장을 지탱해주는 가장 좋은 주식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식이 우리나라에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융주구도 빚을 발할 때가 됐다라고 하니까 코스피를 끌어가고 있던 큰 형들, 앞에서 끌어가고 있던 반도체주가 여전히 끌어가고요. 뒤에 항상 안 따라오던 막내 동생 같은 금융주가 이제 빚을 발하니까요. 네. 앞 뒤에서 밀어주는 형국, 가장 좋은 이상적인 모습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뭐 아주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코스피의 모습은요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질이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지금 지수가 그냥 올라가는 것 외에도 더 근본적인 뭔가가 있다라는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맞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전반적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들 나온다고 하니까 더 이렇게 보게 되는 거 있죠. 네. 근데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강한 것 같고 맞습니다. 일본 증시가 또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네. 다카이치 총리의 드라마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어쨌든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예. 일단 일본에서 총선이 일단 집권 자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났어요. 선거 과정을 조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다카이치 개인은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 자민당, 당 인기가 개인 인기를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네. 혹여나 이 괴리 때문에 압승을 못하면 어떻게 나라는 게 사실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총선 과정에서 많은 공약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주요 산업에 관한 확장 재정을 통한 지원이에요. 두 번째가 이 소비세 감면 같은 걸 통한 이 쉽게 말하면 이제 내수 살리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네. 지원책 요 두 가지인데요. 이 둘 다 사실은 증시를 보면은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정확하게는 안보 관련한 지원을 산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라는 건데 사실 그거는 명분이고요. 그 속으로 한꺼풀 벗겨내고 보면 결국에는 그게 첨단 산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AI, 맞습니다. 예. 그 첨단 산업에 관한 지원을 밝힌 거기 때문에 해당 업종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정부의 지원 자금의 마중물 또 정책적 지원을 받아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확보됐다라고 해서 일본 증시 입장에서는 환호할 만한 소재고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와의 모종의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소비세 관련해서 감세 정책을 공약했는데 일본은 사실은 이 감세나 이런 게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생각보다 담세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일본이. 네, 네.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소득이 대부분이 나가서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인 부분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근데 그 부분을 깎아낸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여력이 생긴 부분이 증시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모멘텀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일본 증시가 아시아 증시 다 상승합니다만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복합적인데요. 일단 아시아 전반적으로 투심이 좋아진다라는 측면에서는 좋게 볼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글로벌리한 자금들이 집행을 할 때 사실은 이제 런던이나 뉴욕의 본사에서는 아시아 포션을 먼저 잡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 내에서 어디를 갈지를 다시 잡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 시장이 가장 매력적이어서 작년에 기록적인 성장을 했고요. 특히 일본은 경제 성장률 자체가 0.67 정도로 예상이 돼요. 우리는 이번에 2.34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독보적으로 우리 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이었는데 일본 증시가 이제 추가적으로 활력 모멘텀을 잡으면 글로벌리한 자금의 배분에 있어서 일본도 어느 정도의 매력도를 장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뺏길 가능성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한테 올 자금의 네. 일정 부분의 배분적인 이 손실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입맛이 씁쓸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채권 관련해서 오늘 좀 시간이 없습니다만 일본이 이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환율 관련해서는 어떤 영향을 줄 거냐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재정적으로 밀어내고 또 감세를 하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채를 내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일본 국채 발작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러면 원래는 환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환이 안 올라갑니다. 미국의 공조도 있습니다만 증시로 인해서 매도 압박이 덜한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N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안 올라가는 이례적인 현상이 잡혀요.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원 N 동조와 관련해서 보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최근에 다카이치 이후에 일본의 영향은 우리로 보면은 증시에 관한 아시아의 훈풍은 좋다. 그러나 배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자금이 일본으로 갈 여지가 조금 있다. 네. 그다음에 환 관련해서는 그게 오히려 환을 좀 누르는 영향이 있다. 오히려. 그게 우리한테도 역시 동조화되고 있다. 이게 참 복잡한 게 명암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늘 그렇지만 그래서 항상 그냥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근데 다만 조금 이제 특이하게 잡히는 게 일본에 투자했던 일학개미들이 있어요. 일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자민당의 압승 또 다카이치 노믹스를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증시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투자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일학개미들의 철수 움직임이 잡힙니다. 네, 매도세가 잡히고 있고요. 일본 증시 관련한 보유 물량이 주는 걸로 잡혀 있어요. 제가 볼 땐 굉장히 스마트한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일 때 차익 실현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일학개미들이요. 왜냐하면 환율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안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환율이 조금이라도 떨어질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차익 실현하고 그걸 이제 다시 돌리는 흐름을 지금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환율이 추가적으로 오른다면 오른 수익만큼 환차손을 입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학개미들이 굉장히 스마트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건 좋은데 물론 이제 남은 관점은 그렇게 해서 매도한 자금이 우리나라로 올 것이냐, 다시 미국으로 갈 것이냐, 네. 그 투자처가 국내로 향하는 것만이 이제 숙제로 남아져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게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정말 뭐 빨간불이 켜질 만한 요소는 거의 없네요.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런 부분도 한다고 하고 그러면 증시 부양을 위한 강한 의지 이런 부분을 더 맛볼 수 있을 텐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살리기 이미 나섰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부실한 좀비 기업들 싹 없앨 것이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이게 주는 또 메시지도 분명하죠? 코스닥 살리기는 제가 볼 때는 코스피 살리기보다도 정부의 정책 모멘텀의 영향력이 더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관심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정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로 예의 주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롱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연금을 많이 넣겠다, 뭐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오늘 뉴스가 된 부분은 일단은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신뢰를 못하지라고 할 때 소위 말하는 뭐 좀비 기업들, 동전주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에 남아있지 않아야 되는 종목까지도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청소 한번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명분은 옳다 하더라도 어저께 금융위원장 발 메시지가 정확하게 나온 게 뭐냐면 약 150여 개 종목이 퇴출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상장 회사의 약 10% 정도에 해당하니까 굉장히 큰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금융위원장이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150개를 얘기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장에서 역으로 추산해 보는 거예요. 150개가 나올 만한 사유가 뭐가 있나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 자본 잠식 회사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익을 못 내고 있는 회사인가? 적자 회사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뭐냐면 동전주를 세보니까 150개가 나와요. 또 하나는 네. 시총을 지금 현재 기준은 40억인데요. 150억 정도로 올리면 150개가 나와요. 그래서 정부 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시총 150억 정도로 퇴출 기준을 올리고 그에 따라서 퇴출을 진행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시장이 추정하는 겁니다. 네. 근데 왜 150억이냐면요. 지금 있는 시총은 40억이 퇴출 기준이에요. 근데 시총 40억이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큰 손 한두 명만 들어오면 그 회사를 다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장사 수준으로 보면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올린다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올릴 건지가 아직 미정이었어요. 그런데 150억으로 쭉 올려보니까 150개가 퇴출 기준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일단 정부의 코스닥 시장의 청소 의지가 확인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냥 좋아할 것인가라고 볼 때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좀 남아 있어요. 네.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좀비 기업을 퇴출하고 시총이 모자란 기업을 퇴출한다까지는 좋은데 단순히 시총 기준으로만 한다면요. 그럼 기준이 뭐냐라고 봤을 때 기존의 시총 기준을 운영할 때는 연말 기준이에요. 예. 한 번만 넘으면 돼요. 그러면 거꾸로 퇴출되지 않기 위해서 시총을 올려라라는 거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는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연말 한 번만 올리면 돼요. 그럼 거꾸로 나쁜 의미로 말하자면 베이스가 약한 모멘텀이 약한 회사가
주가 조작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네, 가격만 연말에 올려놓고 다시 빼는 네.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저 퇴출 기준을 올릴 거면 연중 평균으로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회성으로 주가 조작성으로 올리지 않아도 모멘텀으로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추후 대책이 조금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정부가 시총 기준을 건드렸냐면 다른 자본 잠식이라든지 적자 기준 있잖아요. 이거는 기업이 이의 제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희 퇴출 기준이야라고 하면 이의 제기를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는데 그렇죠. 시총 기준은 이의 제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연중 평균으로 하자라고 하면 이건 또 즉각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규제의 이율 배반성을 정부가 줄타기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부의 규제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예의주시하되 당장 실행될 건지 아니면 기준이 어떻게 될 건지를 조금 더 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짧게 한 질문만 드리면 현대차가 로보틱스 모멘텀으로 쭉 갔지만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네. 괜찮을까요? 일부 좀 부담스러운 네.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은 저 관세 영향도 좀 있고요. 사실상 외국인들의 매도는 두 가지로 나눠보셔야 돼요. 첫째, 그 회사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그걸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어요. 네. 추가적으로 장착된 로봇 모멘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수급이에요. 그럼 뭐냐면 미국 증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빠져야 될 때가 올 때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빠진다. 현대차가 최근에 뭐 특히 올 초에부터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빠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수급 이슈만 해소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그래서 로봇 이슈라든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지 최근에 아틀라스가 또 빙판 위를 걷는 거라든지 백덤블링하는 모습을 또 보여냈거든요. 여전히 문제 없고요. 현장에 투입된다는 스케줄도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수급 문제이기 때문에 수급만 해소되고 언제든 돌아오면 다시 오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크게 흔들리지 않는 투자 이게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네. 추가 상승 여력까지 수급에서 볼 수 있군요. 자, 여러분 궁금해하신 부분 싹 다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카카오 그룹주 여러모로 좀 파악할 게 많습니다. 카카오 실적 발표 이후에 또 고민이 많아지셨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셨거든요. 카카오 그룹주에 대해서 전격 분석 도움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대표님 화제가 됐던 건 구글과 오픈 AI와 손을 잡는다 네. 이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증권사에서도 약간 뭐 헷갈려하는 게 어찌됐건 뭐 잘 결과가 나와야지 실적이 잘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점 같습니다. 네. 이들의 협력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오픈 AI하고는 카카오가 작년 10월 달에 이미 네. 오픈해서 우리 카카오톡 켜보면 챗GPT라는 게 뜨죠. 이게 네. 이제 오픈 AI와 이미 결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번에 발표한 건 뭐냐면 투 트랙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AI 폼팩트 영역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분야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디바이스가 이 스마트폰에서 글래스로 가거나 또 다른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큰데 그때 사용자들이 인터페이스를 혼합할 때 구글과 카카오가 손을 잡아서 서비스를 할 준비를 했다. 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구글 글래스를 쓰고 러닝을 하거나 이동한다 생각해 보시면 이 카카오톡을 보내지 못할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이미 AI 에이전트가 들어와서 이런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내 귀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에 대해서 친구한테 메시지가 왔으면 답을 해주고 내 친구하고 다음 주에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장소를 네가 검색을 해주고 그 약속 장소에 처직의 동선 식당을 어디를 해야 될지를 네가 좀 알아봐줘를 네. 음성으로 했을 때 그 인터페이스를 구글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구글 AI 펌팩트라는 걸로 이원화시켜서 요거는 우리가 구글과 하겠어. 예. 그런데 인공지능 관련해서 신자와 같이 검색이나 이쪽은 오픈 AI와 지금처럼 하겠어라고 이원화시켜서 우리 앞으로 서비스를 할 거라고 발표를 한 거죠. 특히 이제 이 구글과는 이 디바이스 폼팩트 협력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XR 기반이나 뭐 구글 글래스 기반이나 이쪽으로 갔을 때 핸즈프리 방식, 음성 명령 방식을 했을 때
구글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거든요. 네. 카카오가 국내에서 가장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구글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AI 역량을 또 확보하려면 사실 카카오가 제일 좋은 파트너라서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낫거든요. 왜냐하면 실생활 적용형 파트너는 카카오가 훨씬 낫단 말이에요. 밀착형으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 분야는 디바이스와 인터페이스 관련한 폼팩터 분야는 구글과 하겠고, 그리고 검색 영역과 AI 분야는 오픈 AI가 하겠는데, 이게 이제 제미나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관련만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기기를 우리가 하겠다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온 디바이스 영역까지 합쳐졌어요. 네. 이게 뭐냐 하면, 지금은 AI를 쓰려면 서버에서 가서 물어보고 제미나이나 챗GPT 5.0에 가서 물어보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너무 많은 전력과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간단한 질문들은 디바이스에 그냥 탑재를 시켜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일정 부분 서비스를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그 카카오가 슬쩍 발표한 게 가장 큰 축입니다. 네. 그렇다면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어, 협업의 본질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게 이제 네. 두 가지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OS는 구글 걸 쓰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카카오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도 없고 디바이스도 없으니까 OS는 구글을 써대 플랫폼은 카카오를 그대로 쓰겠다. 근데 플랫폼 확장성은 카카오를 쓰고 OS를 구글과 합쳐져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아주 개인화된 AI 서비스를 앞으로 카카오가 하겠다는 게 결론입니다. 네. 시너지는 분명히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든 기기들을 카카오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너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핸즈프리 시장과 함께 AI 에이전트 시장으로 갔을 때 카카오의 그 효과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는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하이퍼 로컬라이제이션인데. 구글의 기술력이 구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좋은 교두보가 될 수 있어서 구글은 테스트 베드로서의 한국이 아주 좋은 시장이라서 구글로서는 굉장히 나쁠 건 없는데 그렇죠. 네. 카카오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카카오가 이걸 통해서 얼마나 주가에 효용이 있을까? 저는 당장 없을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하고 나서 사실은 주가는 그렇게 못 별로 봤어. 변동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서비스 되는 시기가 아직은 조금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그렇죠. 출시 시기요. 왜냐하면 네. 첫 번째로 이 구글과 협력하는 것 자체는 구글 글래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글래스가 나와야 되고 핸즈프리 시장이 커져야 되는데 아직 이 시장은 아직 무르익지도 않았고 네. 시장 태동기도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주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중장기로 보면 저는 이 서비스에서는 카카오가 나름 차별성이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 정도? 하반기 정도는 요거 관련해서 좀 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미리 좀 그런 관점에서 좀 관전 포인트로 보고 관심을 가지고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촉매제는 되지는 못한 거네요. 어쨌든 그렇죠. 이건 중장기적인 네. 모멘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네요. 그러면 일단 뭐 실적 발표가 됐는데 괜찮은 실적을 냈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AI 수익화에 대해서는 아직도 투자자들이 큰 믿음을 못 갖는 상황인 맞습니다. 걸로 되는 거죠. 네. 예, 예, 우선 작년 10월에 오픈에어에 결합한 챗GPT가 탑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무슨 시너지가 있지? 네. 별 소비자들이나 일반 유저들이 그렇게 효용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번 실적을 보면 실적은 전년 대비 3% 정도 증가했는데 8조를 넘겼습니다. 영업이익이 좀 큰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8%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7,320억 원이니까 작년보다 절반 이상을 더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좋았던 이유는 전체적으로 보면 콘텐츠 부분은 되게 약화됐어요. 안 이제 좋고. 카카오의 실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가 있고 네. 콘텐츠 비즈니스가 있는데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확실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전체적으로 8% 성장을 했어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톡비즈가 있고 그리고 포털 비즈가 있고 플랫폼 기타가 있는데 이 플랫폼 기타에 분류되어 있는 것들이 AI 서비스라서 이 부분에 다른 효과가 있었다. 네. 특히 커머스 쪽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보이고요. 근데 콘텐츠 부분은 뮤직, 그러니까 우리 SM엔트를 합병해서 뮤직 부분에는 한 6%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건 K컬처 때문이고 나머지 게임이나 스토리 분야는 다 약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카카오의 매출은 성장은 했고 굉장히 영업이익을 남겼는데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아마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남긴 거라서 카카오가 원래는 이 컨텐츠 부분을 강화해서 글로벌 교두부로 삼고자 하는 전략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네. 보는 게 이번 실적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김범수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가 2년 연속 되는 상황에서 정신화 대표가 이걸 이끌어온 거잖아요. 근데 연임 조금 더 가능성은 높아졌나요? 그게 확정됐다고 봐야죠. 예. 왜냐하면 이틀 전이었죠. 11일 오후에 이사회에서 2년 연임 재신임을 이미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주총에서 크게 문제 없으면 연임 될 것 같고요. 정신화 대표가 시장의 선입관과 달리 의외로 선방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카카오가 위기가 있었을 때 카카오 CJ 협의체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위기 돌파를 했는데 굉장한 기능 쇄신을 했죠. 왜냐하면 정신화 대표가 들어오기 직전에 카카오 계열사가 147개였습니다. 지금 몇 개냐 하면요. 94개까지 줄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구조조정은 성공한 것 같고요. 그리고 김범수 창업자가 지금 사법 리스크 그리고 병로 인해서 공백 상태를 최소화시킨 것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평가는 좋으니까 또 연임이 됐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예.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올해 실적이 뒷받침해줬다. 그러니까 실적 플러스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데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뚜렷한 비전 제시도 해줬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카카오를 이끌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2년 더 지켜보자. 이렇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아쉬운 게 어쨌든 실적 괜찮았고 앞으로도 이제 호실적 전망은 나오는가 봐요. 그런데 이게 뭐 주가의 과열, 그러니까 주가는 좀 못 가는 흐름들, 이게 좀 답답한 카카오 그룹 내 그런 예, 있죠. 그런 게 있을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페이는 어떻게 보세요? 카카오페이는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깎였는데 예. 원래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흑자 넘겼어요. 네. 카카오페이가 일단 2025년 결산을 해봤더니 지난해 최대 영업이익을 남겼어요. 물론 카카오 정권이나 기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긴 한데 어쨌든 연간 흑자를 달성한 건 첫 해이기 때문에 나름 기념비지긴 해였고요. 금융 부분이 그래도 아마 실적 성장을 이끌었고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거는 플랫폼 서비스도 좀 두각을 냈습니다. 네. 지금 연간 거래액이 한 11% 정도 증가했거든요. 거래액이 185조를 넘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매출이 25% 늘어난 거죠. 그래서 매출이 9,584억이 되면서 영업이익도 504억으로 첫 흑자를 넘겼는데 역시 금융 수수료 비용인데 근데 카카오페이의 주가를 앞으로 이끌 거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카카오 그룹이 별도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와 그다음에 이 플랫폼과 금융과 결제 시스템을 같이 했을 때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정부에서 계속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뭔가 뚜렷하게 정책이 딱 되면 스타트 라인에 섰을 때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저는 여전히 카카오입니다. 네. 그 앞에 카카오페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눈여겨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정신화 대표도 그 에이전틱 AI 에이전틱 시대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누구나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도 시너지 이런 부분을 좀 빨리 봐야지 주가가 또 그만큼 오르지 않을까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전략 구조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원래 카카오가 김범수 회장이 사보리스크가 있기 전에는 사실 사보리스크가 있었던 것도 이 글로벌 전략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카카오가 국내 플랫폼 비즈니스로 한계를 분명히 보였으니까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 뭐 카카오톡하고 플랫폼만 가지고 국내에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네. 그러니까 빨리 글로벌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도구로 제일 처음 선택한 것은 컨텐츠였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SM엔터도 인수하면 사실은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사브스크에 빠졌는데 사실은 이 컨텐츠가 글로벌로 나가려면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번에 정신화 대표가 1일 날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카카오 그룹이 보유한
슈퍼 지적재산권 IP죠. 네, 네, 네.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온오프라인 인터페이스를 합쳤을 때 이걸 풀스택이라 그러는데 이 풀스택이 스테이블 코인과 아주 맞아떨어집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일단 IP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IT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금융이 있어야 됩니다. 카카오는 세 개를 다 가지고 있죠.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원하는 거죠. 지금 K 컨텐츠가 전 세계에서 막 흥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팬덤들이 이 자기의 좋아하는 연예인들에게 그러니까 상품이나 굿즈를 사고 싶거나 선물을 하고 싶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사실은 직접 오프라인을 가거나 온라인으로 자기 나라 온라인 매장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 스테이플 코인과 카카오톡이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AI 에이전트가 추천하는 상품을 그 팬덤들이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가능한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글로벌 전략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메신저에서 글로벌 문화 금융 인프라로 갈 수 있는 교두보를 이제 확보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이렇게 되면 카카오가 IP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 가지고 있고 금융 그러니까 슈퍼올렛을 스테이블 코인 슈퍼올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카카오 그렇게 보면 카카오와 카카오 스테이블 코인이 됐을 때 카카오페이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투자자들 볼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잘 꿰어야 보배인 거잖아요. 그렇죠. 각계 전략은 각자가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맞물리는 순간이 와야지 터질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플랫폼 워낙 이제 고마진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는 잘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앞서서 이제 플랫폼 이런 쪽이 약간 문제라고 했는데 그 네. 스테이블 코인과도 잘 맞물리면 그게 그쪽이 잘 필 들어오면 가능성.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네. 또 하나 지켜볼 문제는 이번에 빗썸이 터졌지 않습니까? 문제가 우리가 작년에 기억하겠지만 네이버와 빗썸의 결합 네. 그리고 거기에 결합 목적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빗썸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신뢰성의 문제 터지면서 카카오에게는 약간 오히려 반사이익, 기회. 이런 예. 것도 조금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운이 좀 잘 따라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으로 전략이 잘 맞아 떨어질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볼 텐데 여기가 이제 로보택시, 자율주행 워낙 이제 발빠르게 또 준비를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뉴욕에 있는 테슬라가 지금 섭취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서두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중개 플랫폼에서 직접 운영 및 데이터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른 변신입니다. 물론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라든지 거쳐야 될 산들이 좀 넘어야 될 산들이 많긴 하지만 내년도가 저는 가장 적용 전망이 높다고 보입니다. 내년도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레벨 4 자율주행이 상용화 원인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서비스가 오르고 그러면 2028년부터 상용화 본궤도에 이제 수익 곡선이 오를 텐데 그러면 모빌리티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의 기업이 되겠죠. 그때까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래도 서울 시내에 로보택시가 가장 빨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모빌리티밖에 없다. 카카오 모빌리티. 예. 그렇게 본다면 여기도 조금 중장기적인 모멘텀이긴 하지만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 가치가 이렇게 뛰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규제도 좀 깐깐해서 그렇죠. 이런 혁신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지금 저희가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부분을 쭉 봤지만 그중에 탑픽은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래도 가장 단기적으로는 저는 카카오. 카카오. 예. 뭐 그것도 중장기 모멘텀이긴 하지만 그다음 카카오페이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카카오와 그리고 중장기적 스테이블 코인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는 카카오페이가 그 다음 차선호주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최선호주와 차선호주를 구별해서 그 성장 모멘텀 잘 비교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카카오그룹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잘 파악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I 에이전트 시대 정말 철저히 대비해야 투자 승률을 높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려면 AI 에이전트 기술, 혁신 기술은 뭐가 있는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님과 함께 궁금한 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켓나우 2부에 출연은 처음이신데 AI 관련해서 워낙 유명하신 인사이트 있으신 분이니까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최근 몰트북 이게 굉장히 화제가 있었고 또 실망했다라는 분도 있고 어쨌든 이게 AI 에이전트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뭔가의 시사점은 던져준 것 같아요. 네. 일단 몰트북이 뭔지 좀. 네, 그러니까 몰트북은 들어볼게요. 이제 예. 북이니까 네. 페이스북 같은 그런 소셜 미디어입니다. SNS. 네, 예. 근데 그 소셜 미디어를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이제 AI 에이전트가 쓰는 되게 거고요. 신기했어요. 예. 이제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오픈클로라는 소프트웨어를 자기 PC에 설치하면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는 AI 모델을 이제 연결시키면 얘가 바깥에 나가서 그 몰트북에다가 이제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런데 재밌게 이제 설계하는 게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고 이제 AI 에이전트만 참여하게 하고 사람은 가입해도 글을 읽기만 할 수 있게. 보기만 해라. 네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막 논의를 하게 되죠. 글을 쓰면 거기에 댓글을 쓰고 그 댓글에 또 댓글이 달리는 형태로 네. 해서 이제 말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사람은 개입하지 마. AI 우리끼리 할 거야. 그런 SNS 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장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네. 뭐 이것이 마치 드럼통에 넣은 어떤 스피커와 마이크가 있는 이런 작은 기계들을 여러 개 넣은 거랑 비슷하다라는 비유도 했는데요. 그래요? 그렇게 네. 하다 보면 어떤 그 스피커가 소리를 내면 다른 기계가 마이크로 받아가지고 네. 다시 소리를 내고 이러다 보면 이제 하울링도 일어나고 막 재밌는 소리도 나겠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가 그런 비유를 한 거는 무의미한 어떤 말의 성찬일 뿐이다. 심지어는 수조에 있는 닥터피쉬보다도 못하다. 닥터피쉬는 우리의 뭐 청소도 예. 해주지만 예. 그 정도로 아직은 아무 무의미한 것인데 하지만 거기서 드디어 사람들이 AI 에이전트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앞으로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또는 판매하거나 어떤 계약을 하거나 할 때 사람이 먼저 들어가지 않고 AI 에이전트를 먼저 보내서 네. 너가 좀 물건 어디서 좋은 거 살 수 있는지 가져와. 또 가격을 협상해봐. 또 판매자 입장에서 어디에 우리 고객인지 찾아와. 그럼 그 AI 에이전트들이 누군가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네네. 앞으로는 이런 몰트북 같은 어떤 공간이 있으면 마치 이제 AI 에이전트들의 어떤 시장이나 아고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와글와글 떠들다 보면 야 우리 주인이 뭐 사오래, 우리 주인은 뭐 팔래. AI끼리 서로 네, 얘기하는 현재는 어떤 거죠. 상거래 개념이 들어가지 않고 해서 말의 성찬일 뿐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이 경제 활동이 될 것이다. 그런 단초가 보인다는 면에서 이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디지털 극장에 불과하다라는 비판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준 거죠. AI끼리 서로 소통하는 장이 있고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얼마나 이 공간의 확장성이 인간 영역에 미칠까 이런 걸 지속적으로 상상하게 하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 의미가 있는 제가 거죠. 2024년에 AI 에이전트와 사회변화라는 책을 썼는데 그건 거의 뭐 국내 최초 내지는 세계 최초의 24년도에요. 네. 그래서 AI 에이전트에 대한 책을 썼는데 예. 사람들이 이게 뭘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2026년에 들어서 드디어 일반인도 야 AI 에이전트가 이런 페이스북이 생겼어. 예. 그럼 앞으로는 이제 AI 에이전트의 어떠한 이커머스도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쵸. 그들끼리 사고 파는. 예. 근데 사실은 그들이 하나의 독립적 주체는 아니고요. 에이전트란 말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그 뒤에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도 직접 집을 사고 팔려면 되게 힘든데 네. 이제 부동산 중개사님들한테 위탁을 하면은 이제 그 에이전트가 하다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네. 좋은 거래 조건을 가져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거 보면은 AI는 일단 이런 것도 우리가 맛봤으니까 이미 사람과 좀 별개로 서로 이제 소통해서 뭔가를 답을 가져올 수 있는 디지털 행위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훨씬 더 구체화된다면 성과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향후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인간 같은 경우에 설계사일까 관찰자일까 그런 영역도 이제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심부름을 누구한테 시켜보면 네네. 굉장히 충실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답답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하는 네. 경우도 있고요. 또는 너 이거 이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오버했어? 라고 네, 얘기하는 경우도 네. 있으면서 AI 에이전트한테 우리가 사실은 에이전트라는 것은 하나의 뭐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주고 행동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어떤 제약 조건 하에서 이제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인데 사실 단순하게 이렇게 지시하고 제약 조건을 주면 거기 우리 인간의 기대에 맞게 할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요즘 최근 연구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얘가 그걸 무시하고 넘어간다든가. 왜냐하면 우리 주인님의 어떠한 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약간의 얘가 불법 행동을 막 예, 해버리는 경우도 네, 이제 네,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요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번 몰트북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AI 에이전트를 잘 규율해야 되고 정말 보안이 중요하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를 창출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여러 가지 그냥 고려 안 하고 바로 그런 사회적 그런 도덕적 이런 부분을 좀 뛰어넘어서 할 수 있다라는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그럼 규율 이런 부분도 또 해야겠네요 기술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PC에는 막 아주 사적인 사진들도 예, 있을 수 예, 있고 예. 비밀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 소셜 미디어에 올릴 때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AI가 내 PC에 있는 내용을 실수할 수도 있고 다른 AI 에이전트한테 속아서 예. 제 PC에 있는 소중한 내용들을 또 가져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 몰트북 오픈 클로우를 쓰시는 분들은 네. 아예 그냥 빈 컴퓨터를에다가 이제 설치해서 쓰는 건 괜찮은데 나의 소중한 정보가 있는 컴퓨터에 있다가는 내 AI 에이전트가 뭐 다른 AI 에이전트에 속거나 아니면 얘가 실수함으로써 제 PC에 있는 내용이 다 유출될 수도 있고 삭제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뭐 분석을 보니까 소프트웨어 관련 주에서도 보안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보안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오픈 클로우를 활용하지 말라라는 공지도 냈다고 하고 이게 사실 중국은 더 심하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귀결이죠. 아무래도 뭐 네이버, 카카오에는 그 IT 또 AI에 유능한 분들이 많을 것이고 또 그러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뭔가 이걸 써보기는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회사에 있는 컴퓨터나 굉장히 중요한 컴퓨터에 이제 AI 에이전트를 넣었을 때 어떤 그런 기업의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 이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빈 컴퓨터에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설계 자체가 이게 몰트북 자체도 요즘 얘기하는 바이브 코딩으로 개발이 돼서 개발자 자체가 아주 세심하게 보안을 고려해서 이제 짠 게 아니라 네. 이제 좀 허술하게 구현했기 때문에 네. 여러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픈 클로우가 약간 무슨 기능을 이렇게 좀 민감하게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다가 네. 이제 이 오픈 클로우를 깔고 내 네. AI 내가 뭐 챗GPT를 쓰거나 제미나를 쓰면 그런 걸 연결하면 얘는 내 컴퓨터에 놓여 있는 이제 AI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바깥에 뭔가 글을 쓸 수도 있고 바깥 네. AI 에이전트와 얘기할 수도 있고 내 컴퓨터 안을 들여볼 수 있다는 내가 게 사용했던 모든 데이터를 다 그 자료 수집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용할 예를 수 있다는 들면 거죠. 뭐 내 지금 네. 주소록 엑셀에 있는 주소록 1000명한테 네. 이메일 보내 하면 지금은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네. 앞으로는 그걸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AI 에이전트가 정말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정말 이 인간 사용자 그 주인이 기대하는 한에서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정말 잘 된다면 그건 또 획기적인 나만의 비서로서의 역할을 똑똑히 하지 않을까 싶고 네. 특히 최근에 자산관리주가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떨어졌던 이유도 사실 그거에 대한 타격, 고액자산가들은 수수료 굉장히 크게 주면서 자산관리사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거를 이런 AI 에이전트가 해준다면 이런 당연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매일 아침 네. 일어나서 고민하잖아요. 네. 지난밤 유럽은 어떻게 됐을까? 네.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내가 자는 동안 나의 AI 에이전트,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안전한 AI 에이전트가 유럽, 뭐 미국 또는 전날 아시아 증시를 다 분석해서 주인님 오늘 아침 9시에 가면 한국 주식은 이런 게 아마 괜찮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것이 몇 번 맞기 시작하면 네. 사람들은 거기에 중독되고 굉장한 신뢰를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업무에 이제 AI 에이전트가 사용될 텐데 그것의 첫 번째가 이런 금융 자산 관리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되다 보면 기존에 우리가 2-3주 전에 지금 소프트웨어 큰 회사들의 어떤 주식 폭락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금융 쪽도 AI 에이전트가 일을 대신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쩔 수 없는 수순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옥석을 가리는 그런 기업들 나와야 될 텐데 AI 에이전트 이런 부분 이제 도입이 되면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추락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AI 전반적으로 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좀 상당하더라고요. 어떤 걸 시사하는 걸까요? 네, 투자 관점에서. 예. 일단 AI 에이전트가 많아질 때 수혜 기업이 어디냐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AI 에이전트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기존의 이런 이커머스 사이트가 수혜주일 수도 있죠. 당분간은. 왜냐하면 나 대신에 AI 에이전트가 가서 물건을 사오니까요. 네네. 또는 기업의 ERP 회사 뭐 더존 비즈온이나 이런 것도 수혜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여러 이제 기업에 있는 분들이 AI 에이전트를 채용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또 AI 에이전트들이 그런 플랫폼이나 ERP를 어떤 우회해서 직접 이런 몰트북 같은 자체 플랫폼에서 활동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사실은 어떤 기업 군이나 산업이 무조건 뭐 수혜를 입는다, 어떤 아니면 위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위협이자 기회인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번에 안전 이슈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AI 시대의 어떤 보안이나 인증이나 검증하는 그 기업들이 좀 부상될 것이고요. 근데 기존의 보안 기업보다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 맞는 AI 보안,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보안을 하는 게 아니라 AI로 일어난 새로운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AI 인프라의 투자의 중요성은 더 부각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엔트로픽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챗봇 대비해서 토큰량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이다. AI 에이전트 시대는.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 많이 쓰면 메모리 많이 쓰겠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기업 더 이게 뚫려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AI 에이전트 요즘 이제 뭐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AI 에이전트 쓰다 보니까 토큰 비용이 늘어났다. 뭐 나 오늘 5만 원 썼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자랑처럼 네, 네, 얘기하는데 이제 AI 에이전트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한테는 한 번 질문하고 한 번 답변한다면 AI 에이전트한테는 우리가 질문하면 얘는 주인님의 말을 제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여러 번 그 AI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큰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동안 자기가 얻어놓은 그 중간 지식을 메모리에 이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메모리 회사 우리나라 뭐 HBM 관련 그런 회사들은 사실은 좀 약간 양수겹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양쪽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AI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메모리가 필요하고 네. 또 AI 에이전트가 많이 사용될수록 메모리가 또 필요한 어떤 경우에도 메모리가 더 많이 사용되는 그런 성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AI 학습에 많이 우리가 인류가 투자했다면 앞으로는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는 데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학습용 칩보다는 추론용 칩에 더 많은 또 힘이 네. 갈 수도 있겠는데요. 또 전반적으로는 전체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로서는 아직은 이제 AI 시대의 어떤 극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확장기에 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네. 결국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수혜 기업으로 떠오르는 이유 반도체 메모리 쪽에 있겠고 전력도 엄청 쓰게 되겠고 그러면서 약간 배터리 이런 부분도 또 연결이 되겠고 뭐 그렇네요. 반도체 소프트웨어의 새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눈여겨볼 기업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 더존 비존 같은 뭐 말씀해 주셨는데 그밖에 뭐 전하실 말씀 투자 전략 있으면 마지막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이요? 예. 뭐 재밌죠.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를 내 컴퓨터에 썼다는 것 자체는 또 한편 이 디바이스 시장도 만만치 않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네. 현재 우리가 가장 강력한 AI는 5년 후엔 내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또 2년 후에는 내 PC에 들어가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오늘 현재 가장 강력한 뭐 GPT 5.3이라든가 예. 제미나이 3.0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2년 후면, 그러니까 2028년 2월쯤 되면 우리 PC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럼 사람들은
내 PC에 넣고 좀 더 자유로운 질문을 하고 좀 더 나의 프라이버시를 더 밝힐 수도 있고 더 빠른 대답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떤 IT 분야의 디바이스에서도 굉장히 그 좋은 결과가 네. 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또 하나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투자 포인트로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업장의 역할을 하는 거, 개발하고 설계하고 업무 플랫폼 한쪽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안전하게 가는 거, 보안 그쪽을 중복해야 되는 거. 세 번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 쪽 역시나 HBM 관련해 가지고도 그쪽에 또 답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읽히는데요. AI 에이전트 투자 전략 쭉 설명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잘 참고해서 AI 에이전트 시대의 투자 승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경주 교수님 오늘 처음 와주셨는데 앞으로도 AI 혁신 기술 관련해서 다양한 인사이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경전 경희대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연휴는 시장 흐름을 돌아보기에 더없이 좋은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이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편안한 설 연휴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